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가영입니다. 지난 22일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즉 지소미아를 파기하기로 결정하면서 한미일 안보공조가 분수령을 맡게 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익에 따라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했다는 입장이지만 한일 관계는 물론 한미 동맹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큰데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소미아 파기에 따른 파장을 짚어봅니다. 한편 북한에서는 최근 환율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반면 물가는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는데요. 대북 제재 속 북한 시장 경제의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에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을 내리면서 한 주간 파장이 참 컸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께 이 지소미아가 뭔지부터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이렇게 이름이 되고요.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군사 분야의 협정인데 군사 분야의 협정 가운데서는 거의 이 협정이 유일합니다. 네. 그리고 체결 시기는 지난 2016년이었어요. 이때가 북한이 가장 빠르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던 바로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북한 군, 그다음에 북한 사회 동향, 그리고 북한 핵과 미사일 발사에 관한 정보 등을 한국과 일본이 서로 공유하자, 이렇게 협정을 체결을 한 거고요. 내용을 보면 한국은 탈북인, 또 북중 접경 지역의 인력 정보망을 통해서 얻은 정보, 그리고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 수단을 통해서 수집한 대북 정보, 이것을 일본 측에 제공하는 것으로 했고요. 또 대신 일본은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이라든가 아니면 핵무기에 관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분석 자료를 한국에 제공하기로 되어 있고, 또 하나 북한의 주요 잠수함 기지 동향, 그다음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분석 자료도 일본 측이 한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눈여겨볼 것은 일본의 정보 자산인데요. 일본이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보 수집 위성을 일본은 5기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스함을 6척 갖고 있는데 이것도 다 정보를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탐지거리가 1000km 이상인 굉장히 긴 지상 레이더 4기를 또 갖고 있고, 그다음에 조기 경보기 17대, 그리고 해상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초계기 110대, 이렇게 한국보다는 정보 자산이 훨씬 월등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수집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를 한국 측에 전달하기로 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군사 분야에 있어서는 한일 간에 체결한 유일한 협정이었고, 또 더욱이 대북 정보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상징성이 작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할 것이란 가능성을 내다보는 시각도 많았습니다만, 왜 한국 정부가 끝내 이 협정을 파기하기로 결정을 했을까요? 네, 22일 날 그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했고요. 24일 날 일본 측에 전달을 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 비서실장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일본이 안보상 우호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했다고 우리는 믿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일 양국 간의 신뢰를 깨트린 데 대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땅한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뭐라고 했냐면, 이 협정은 양국 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로 한 것이었는데, 일본이 이미 한일 간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래서 이 협정을 유지할 명분이 상실됐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게 그거예요. 일본 정부가 얼마 전에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제 우리 정부가 그러면 군사적인 어떤 협정을 할 기본적인 신뢰가 깨졌다면, 그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그것을 만약에 수출할 경우에 혹시 안보상 문제가 될 수 있을, 예를 들어서 북한 당국으로 그 물건이 흘러들어간다거나 이럴 위험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는 그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한다, 이런 명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두고 우리 정부는 그러면 안보를 두고 협력할 최소한의 신뢰는 깨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협정을 연장하지 않겠다 결정을 한 것이죠. 근데 사실 본질은 그거예요. 한국 대법원에서 징용 피해자 보상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일본이 사실
수출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판결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던 것이죠. 네, 그렇죠. 이렇게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로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달려오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 군사 안보 협력에 있어서는 공조를 유지해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마저 무너지면서 앞으로 양국 간의 냉각기가 장기화될 거란 시각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한국 재판부의 징용배상 판결을 놓고 한일 간의 갈등이 벌어졌고요. 이것이 무역과 경제 영역으로까지 확대가 됐고 이제 이번 그 정보 협정 파기로 인해서 안보로까지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일 관계는 종합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안보적 측면에서 사실 모든 영역에서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북한 핵 미사일 등 도발 위협에 대한 한미일 공조까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양국의 분위기를 볼게요. 일본 같은 경우는 교토통신이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대화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 상대하지 않는 것이 제일이다 하는 일본 고위 관료의 발언을 보도를 했어요. 이걸 볼 때 사태를 장기화하는 것은 한국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의도를 부각시키기 위한 정부 관료의 발언으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일본 외무성 간부는 한일 관계는 당분간 움직일 수가 없다. 냉각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일단 28일 날 일본이 한국을 그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그런 조치를 이제 시행하게 되는데 만약에 시행을 미루거나 아니면 결정을 처리한다면 정보보호 협정도 우리는 다시 연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일본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실행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걸 놓고 볼 때에는 사실상 단기간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 더더군다나 양국 간의 국민적 분위기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도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내린 조치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 많고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또 심지어 한국 같은 경우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까지 번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반일 분위기가 지속될 가능성도 높고 이런 상황에서는 또렷한 해법이 당분간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도요.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파기 결정에 상당한 우려를 보였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한미일 안보 공조 차원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미국도 이해 당사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날 그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좋은 친구다. 그리고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 그러니까 약간은 온건한 표현을 썼지만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번 협정 파기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좀 강경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우리는 한국의 결정에 실망했다라는 표현을 직접 했어요. 그리고 두 나라가 대화를 계속하기를 촉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미 국무부는 어떤 식으로 논평을 냈냐면 문재인 정부가 협정을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해서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 훨씬 더 강경합니다. 그래서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 도전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나타내고 있다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뭔가 미국 국무부는 훨씬 더 이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미 국방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사실은 미국은 이 사태에 대해서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미국의 반응이 이렇다면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을 파기한 게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협정은 2016년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서 이제 북한의 미사일 정보, 병력 이동, 사회 동향 이것을 3국이 협력을 해서 파악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 미국이 중재해서 체결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협정 이전에는 그냥 간단하게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이라고 그래가지고 한국과 미국이 또 일본과 미국이 서로 정보를 공유한 것을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일 양국도 이제 제공받는 이런 시스템이었었어요. 물론 이것은 지금도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일 그 정보 협정이 체결되면서
한일이 직접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일단 이것이 깨지게 된 겁니다. 협정을 체결한 후에 한일 양국은 2016년도에는 1건, 2017년도에는 19건, 그리고 2018년도에 2건, 8월 2일 기준으로 현재 7건 해서 29건의 군사정보 교류를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빠르고 신속하게 수집해서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초적인 시스템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이제 한미일 군사 동맹이 갖는 의미와도 같은 건데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하는 한미일 삼각 안보 동맹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번에 한일 협정 파기에 따라서 다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당연히 이 한일 경제 갈등에 따라서 협정이 파기되는 것이 거론되자 분명히 반대 입장을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기가 됐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한국 외교가 사면 초과에 빠졌다는 우려가 많은데요. 이와 더불어서 그렇다면 과연 한국 정부가 군 정보를 수집하는 데 문제가 없겠느냐는 지적도 함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다시 미사일 발사에 나선 상황인데 이렇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한 게 안보 불안을 더 증대시킬 가능성은 없을까요? 사실 협정이 파기돼도 당장 정보 수집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일 협정 이전에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이 있었잖아요. 2014년에 체결된 그것으로 얼마든지 3국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약정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어떤 약점이 있냐면 이런 시스템의 약점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긴박한 상황에서 빠르게 정보를 수집해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는 거의 기능하기가 어려운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초를 다투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북한이 동시다발로 미사일 공격을 한일 양국이 할 경우 이럴 경우에는 한국도 일본도 사실상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정보 수집의 강점과 약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인 접촉이라든가 전방 부대의 이동 정보 수집 같은 거, 뭐 즉각적인 발사체 포착 이런 것은 한국 정부가 유리한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군사 위성은 단 한 기도 없습니다. 중국은 30기나 가지고 있고 일본은 8기 정도가 있는데 우리는 정찰용 인공위성도 한 대도 없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위성 정찰 정보라든가 아니면 그 이지스함을 이용한 정찰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부족한데 이것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하는 그런 숙제도 우리한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최신 정찰 위성을 가지고 있는데 KH-14라고 하는 스텔스 기술을 적용한 정찰 위성인데요. 1cm에서 4cm까지의 물체까지도 어떤 것인지 파악할 수 있을 만큼 가장 선진적이고 최강의 정보 시스템을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의 이런 정보를 한국과 일본에게만 한반도에만 집중해서 제공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게 전 세계 정찰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번 한일 정보협정 폐기가 우리 안보에도 사실은 부정적인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때마침 북한이 24일 오전에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는데 이게 한국 정부가 일본에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결정을 통보한 바로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한 게 자칫 북한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뭐 그럴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이 협정 파기가 첫 번째는 동맹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북핵 대응이라든가 한반도 한미일 삼각동맹에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했기 때문에 동맹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 오랫동안 미국이 그 파기를 반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국 정부가 결정을 해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한미 연합 훈련이 돈 낭비가 아니냐 하는 식으로 직간접적 압박을 지금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합 훈련이 축소되거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역시 다 동맹 약화 또 우리 정부의 군사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동맹이 약화되면 안보 환경도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일단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는 핵실험 같은 경우 이렇게 할 때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협력해서 대응해야 훨씬 효과적으로 대응이 될 텐데 이렇게 안보 동맹이 흔들리게 되면 그것을 대응하는 데에도 쉽지가 않고요. 또 하나는 중국과 러시아는 이것을 집요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얼마 전에 독도 상공에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머물렀다 갔잖아요. 네. 이것은 아마 의도적인 무력 시위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식의 군사적 도발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거나 확대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반도 한미일 군사동맹 약화로 인한 안보 환경의 악화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을 사실상 자해 외교가 아니냐. 네. 그리고 일본이 싫다고 자기 눈을 찌르고 미국에 뺨을 때리고 있다 이런 식까지 약간 원색적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이 실제로 종료되기까지는 아직 3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남은 하반기 동안 한일 갈등의 출구를 찾는 게 가능할까요? 협정이 끝나는 시기는 11월 23일입니다. 네. 그때 이제 최종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연장을 할지 말지를 한 번 더 시간은 조금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현재 한국 정부의 대응은 독도 영토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일본은 당연히 강력히 반발을 했고요. 그리고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이제 제외를 했는데 이걸 처리한다면 협정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뜻을 사실 전하긴 했지만 일본은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양국이 협상이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는데 하반기 남은 두세 달 동안 이제 어떤 일정들이 남아있느냐. 유엔 총회, 그다음에 아세안 회의, 그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정상회의 이런 식의 행사들이 있어요. 이때 혹시 남북 정상이 만나서 뭔가 돌파구를 전향적인 돌파구를 과연 마련할 수 있을지 이제 전문가들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10월 22일 날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이 있습니다. 이때 사절을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는 우리 정부에서도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나루히토 일왕의 아버지 아키히토 전 일왕이 이제 전쟁의 책임을 인정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일본과의 대화의 물꼬를 이때 한번 터보자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핵심은 그거거든요. 징용배상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일본 정부.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그 결정을 어떤 식으로 과연 일본의 입장도 수용하면서 그 결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 정부가 과연 새로운 어떤 창조적인 해법을 마련해 갈 것이냐 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지금으로서는 뚜렷한 해법이 정부도 현재는 없는 것 같고요. 전문가들도 이렇다 할 해법을 뚜렷하게 제시를 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2, 3개월 동안 그런 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알 수 없잖아요.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북한 내부 소식 짧게 보겠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환율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정작 또 물가는 제자리 걸음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3년 동안 보통 1달러 기준으로 북한 돈 8,000원을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환율이. 그런데 최근 들어서 특히 8월 들어서 8,500원까지 오르고 있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장에서 대체로 이제 돈을 주고 받을 때 아주 싼 건 그냥 북한 돈을 주고 받지만 조금만 가격이 좀 비싸도 달러를 요구하는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10달러 이상부터는 거의 외화로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원인은 뭔가, 일단 북한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북한 주민이나 전문가들의 분석은 북한의 원자재 수출이 봉쇄됐거든요. 그리고 해외 노동자 신규 송출도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의 외화 수입이 상당히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그래서 외화 부족이 나타나고 있다. 더군다나 북한이 수출은 못하고 있지만 수입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생필품 같은 경우. 그러면 북한 당국이 가지고 있는 외화로 그걸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외화가 빠른 속도로 고갈돼 가고 있는 것도 이런 식의 환율 인상의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 당국이 외치는 건 자력갱생인데요. 지금 같은 경제 상황을 타개하려면 김정은 정권도 어떤 대안을 좀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사실 경제학자들이 보는 또는 정치학자들이 보는 유일한 해법은 제재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외화가 다시 들어오면서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현 단계에서 과연
핵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제재를 풀 수 있는 전향적 어떤 조치를 내놓을 것인가,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안은 없기 때문에 자력 경쟁만으로는 현실적으로 경제적 침체 또는 환율 인상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것이 조금 더 지속되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환율이 네. 좀 더 오르고 그리고 물가는 오르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런 경제가 불황이기 때문에 물가는 또 오르지 않고 공급도 줄어드는 이런 식의 경제 불황이 점점점 심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관측이거든요. 과연 그것이 북한 당국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1년을 버틸 수 있을까? 아니면 2년이나 3년까지도 버틸 수 있을까? 이것이 지금 관심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에 따른 파장과 북한 환율 상승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